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지적학과의 양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저희 부동산 지적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지적학과에서 하는 실습 활동, 그 다음에 그 측량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야외에서 그러한 장비들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지적학과라고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보통 협의로 땅과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부동산학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학술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때는 아주 좁은 의미로 땅하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학과 이름이 부동산 지적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학과였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 대한 학문들도 많이 다루고 이 땅을 등록을 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학과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부동산 지적학과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지적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땅과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의 용어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주거의 수단, 그리고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 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이유는 이 투자의 대상이라는 의미와 주거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서로 간에 갖는 상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의 대상이라면은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손쉽게 사고 팔고 뭔가 돈을 올려받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의식주의 하나로서 주거의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또 보장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또 어려운 정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전공을 하면은 국토개발이나 가치증식, 공정거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을 조사,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전공 지식을 함양을 하여 다양한 진로로 진출합니다. 부동산 지적학을 학문적으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사회과학이자 종합과학입니다. 저희 부동산 지적학과가 단과대학 편제상으로는 행정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회과학과 행정학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많이 놀래요. 그 이유가 안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는 공학이나 건축학이나 법학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지적학은 사회과학이자 종합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보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종합과학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좌측부터 1, 2, 3, 4학년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각각 일정한 교과 모듈로 묶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서 어떠한 교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안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듈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진 소개입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 총 6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과목들을 맡고 계시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학회라든지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학교 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는 아주 능력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좀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학과에만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역에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기업은 예전에 대한지적공사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들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을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러한 공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게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학기제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방학 중에도 이러한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 교실에서 배우는 어떤 딱딱한 학문보다는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꽤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하는 일과 그다음에 어떤 진취적인 업무나 이런 현황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 체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랑 감정평가사에 대한 특강들은 특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미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특강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청이나 경산시청과 같은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 학과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학과가 대학 단위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오직 그 부동산 지적 학과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학과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또 국가공인자격 시험 응시료를 저희 학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이라든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일학습 병행제라는 어떠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이 일학습 병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 자체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스터디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크GIS나 매트랩 등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와 함께 GPS라든지 토털 스테이션, 데오도라이트, 그 다음에 레벨, 평판과 같은 전문적인 측량 장비와 드론을 보유를 하고 여러분들의 실습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베트남과 어떠한 산학 협력을 좀 체결을 한 건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은 공산주의에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지가 사유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나 이러한 자문들을 저희 학과에서 다수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신문기사에서 안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과를 전공을 하면은 어떠한 진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한 장의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나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나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무니까 당연히 밑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이 뿌리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교과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나타내고요. 이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자격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진로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영상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보셔도 좋고요. 제가 이 다음에 각각의 진로별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학과의 진로로는 크게 대표적으로 제가 한 8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과를 졸업을 해야 내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진 않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초등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전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무실을 개업을 하면은 누구나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동산 지적학과를 졸업한 공인중개사와 그렇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뭔가 차이가 없다면 굳이 부동산 지적학과를 전공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지적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전세나 월세 일정 주기로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거나 내가 새로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나 혹은 아파트의 뭐 판매나 혹은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들 위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부동산 지적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동산 개발과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큰 범위, 어떤 큰 덩이를 갖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중개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수익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감정평가사인데요. 아마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자료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평가사 하면 대부분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번다. 연봉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가액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정평가사가 굉장히 고연봉을 받게 되느냐? 감정평가사의 수는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다고 무조건 많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너무 많아지면은 일이 줄어들겠죠. 일이라는 양의 크기는 일정한데 감정평가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일을 받기 위해서 뭔가 불공정한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감정평가사를 일정한 인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기업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왜 특히 우리 지역에 의미가 있냐면은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이 대구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역 인재를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은 내가 꼭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감정평가 법인이라는 회사에서 직업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보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지적직 공무원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혹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등록을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토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그런 업무를 해주는 분들이 지적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무실에서 토지 등록 관련 업무를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측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은행으로 부동산 지적학과 학생들이 꾸준히 진출을 하냐면은 이 은행에서 하는 업무가 두 가지죠. 예금과 대출 업무가 가장 주를 이루죠. 자, 근데 대출을 할 때는 항상 담보물건이 있죠. 담보물건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요? 네, 부동산이죠. 그래서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을 잘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지적학과 출신들을 꽤 선호하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8개의 진로를 말씀드렸는데 이 8개만 주로 학생들이 가는 진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다니면서
혹은 여러 가지 컴퓨터 화면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것을 적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동산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간적인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토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측량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측량 기기를 보면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을 여러분들한테 보통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도로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한 것을 그림이라고 부르죠. 그림이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을 열었을 때 화면에 보이는 건 스마트폰에서 보이든 노트북 화면에서 보이든 마치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그림과 지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좌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성구의 어느 지역에서부터 대구대학교까지 이렇게 쭉 오는 경로를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비게이션 지도나 포털 맵에서 조회를 해서 경로 조회를 하면 총 몇 분이 걸리는지 몇 킬로미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지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가 아니고 그림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자를 가지고 되면은 한 1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채 1m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림상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수십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는 바로 이 좌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좌표라는 거는 각각 지역의 현재 지점의 위치를 우리가 어떠한 숫자의 조합, X좌표라는 것과 Y좌표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좌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좌표라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 이걸 어떻게 얻느냐라는 행위가 바로 측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측량의 3요소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측량의 3요소는 거리, 각도, 높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측량의 3요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측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미 그 위치 값을 알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위치를 알고 싶은 지점까지의 수평, 수직 거리를 좌표로 표현하는 그것을 얻는 과정을 측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0,0 원점이죠. 원점이 있고 위치를 알고 싶어하는 어떠한 한 지점이 있어요. 그럼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좌표로 표현을 할 때는 실제로는 이것을 북극 방향, 적도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위치를 알고 싶은 지점까지 바로 거리를 잽니다. 이건 보이겠죠? 왜냐하면 그 지점에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원점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두 지점 간의 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측량의 3요소인 첫 번째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 거리가 50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적도 방향으로부터의 각도인 30도라는 걸 관측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얻는 거는 거리와 각도라는 두 가지를 관측을 해서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 지점의 좌표를 구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50m라는 값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4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0m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면 2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수평 수직 거리를 재야 되지만 이게 관측이 어려우니까 그 지점까지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관측을 하고 각도의 코사인, 사인을 취해 가지고 위치를 알고 싶은 지점의 좌표를 얻어내는 것, 측량의 3요소 중 거리, 각도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측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2차원 평면이잖아요. 3차원 입체상에서 내가 그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 y, g라는 세 개의 값을 얻어내야겠죠. 그래서 이 g라는 세 번째 값을 얻어내는 것을 높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거리와 각도와 높이라는 세 가지를 관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이 세 가지를 관측하는 기계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토털 스테이션이라는 기기를 사용을 해요. 왜 토털 스테이션이냐? 말 그대로 거리와 각도와 높이를 이 한 대로
토털에서 모두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털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 원리를 보여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삼각대 위에 토털 스테이션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반사경이라는 것을 레이저를 이용을 하니까 레이저는 반사경, 유리의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토털 스테이션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반사경에 반사되어 온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딱 누르면 레이저가 발사가 돼요. 그리고 반사경에 되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이 토털 스테이션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반사경을 맞고 되돌아온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걸린 시간. 그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 뭐가 남죠? 거리가 남죠. 근데 이걸 2로 나눠줘야 돼요. 왜 나눠줘야 할까요? 왕복을 했으니까 이걸 2로 나눠주면 지금처럼 토털 스테이션에서 이 반사경까지의 거리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GPS 장치가 다 달려있죠? 그래서 GPS를 이용을 해서 T맵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상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도상에 표현이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GPS입니다. 근데 이 GPS라는 걸 요즘에는 측량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측량을 이 GPS로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아까 토털 스테이션이라는 꽤 진일보한 첨단 기기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토털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려면 반사경을 둬야 되고 이쪽에 토털 스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최소 2대가 필요하죠. 2대의 장비니까 사람도 2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에 GPS는 딱 한 대만으로, 수신기 한 대만으로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기 한 대만으로 GPS로 위치 결정하는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 10m라고 할까요? 한 점으로부터 10m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으면 그건 어떤 모양이 될까요? 9가 되겠죠. 9. 근데 또 다른 한 점으로부터 또 동일하게 일정, 이번에는 12m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12m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2개를 결합을 하면 이번엔 모양이 뭐가 될까요? 원이 되겠죠. 이번에는 또 한 점을 더 쓰는 겁니다. 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번에 한 8m라고 할까요? 8m라고 해서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이게 어디서 만나냐?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인공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의 어떤 한 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공위성 수신기 한 대만 등에다 메고 좌표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최신의 가장 측량 기법이라고 한다면 드론 측량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저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항공사진 측량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와 드론을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드론을 이용을 해서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지상에 있는 부동산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한 현장에 직접 접촉을 해서 토털 스테이션으로 측량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측량의 중요한 기술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실제 기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토털 스테이션이라는 장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토털 스테이션이라는 장비는 지금 밑에 보시는 삼각대와 같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 위에 토털 스테이션 장치를 올려놓고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 삼각대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측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 지점을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측하기 적합한 높이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는 멀리 바라보게 하는 이 망원경이 장착된 부위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작은 노트북 같은 이런 형태의 기기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멀리 보이는 것을 반사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이저가 반사돼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 지점에 반사경이 없다면 레이저가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아주 약한 신호가 돌아오게 돼서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실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거리 측량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망원경으로 정확하게 저 반사경을 향하게 기기 조작을 합니다. 기기 조작을 하고 나서
기기 조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거리를 측량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기에서 아주 작은 딸깍딸깍 소리가 나게 되면서 저 먼 거리까지의 거리를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거리가 얼마라고 나왔냐면은 16.438m라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43cm가 아니라 미터 단위로 계산을 했으니까 밀리미터 단위로까지 관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줄자나 문구용자를 썼을 때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저 먼 거리까지 측량을 하기 어렵겠지만 이 토털 스테이션이라는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저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 측량에 대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저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반사경까지를 얼만큼의 각도로 있는지 한번 측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있는 지점까지로 이렇게 기기 조작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지점을 관측을 하고 나서 수평각을 보니까 지금 얼마라고 나오냐면은 43도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저 지점을 0도로 했을 때 오른쪽 지점까지 43도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털 스테이션으로 거리 측량과 각도 측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장비는 GPS 측량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까 토털 스테이션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라는 거겠죠. 아까 토털 스테이션은 밑에 삼각대도 굉장히 육중하고 반사경도 필요하고 토털 스테이션 장비 자체의 무게가 상당한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PS 측량 장치는 반사경이 없이 이 한 대만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반드시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안테나부에서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을 하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미니 컴퓨터와 서로 송신을 하면서 어떠한 정보들을 표시를 하고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부와 삼각대부,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짝거리는 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GPS 장치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GPS 장치가 지금 현재 하늘에 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위성들의 신호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여진 신호를 처리를 해서 그것으로 현재 위치로 환산을 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현재 위치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측정을 눌러서 점 측정을 눌러 보니까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저의 현재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 이 지역이 대구대학교 지역이거든요. 자, 이곳에 현재 제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된 위치가 이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 지금처럼 XY 좌표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좌표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과 지도의 차이인 좌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 제가 드론을 3대를 놓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이 DJI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드론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매빅 2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장비는 4K의 굉장히 고해상도 장비로서 항공사진 측량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장비이고요. 드론이라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프로펠러 부분과 그 다음에 본체 부분, 그리고 지금처럼 카메라를 찍는 짐벌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드론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고가의 무거운 장비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는 이렇게 소형 드론을 1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죠? 그리고 지금 이 장비가 이 드론을 조종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드론을 한번 띄워 올려 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드론의 조종 장비입니다. 저는 지금 제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놓은 부분과 그것을 지금처럼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요. 그 조종기를 이용을 해서 좌우 스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좌우 스틱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던가 내려오게 한다던가 좌우 회전을 하게 한다던가를 양쪽 스틱으로 동시에 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안테나로 드론과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굉장히 낮은 위치에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호버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조종기를 전혀 손대지를 않고 있는데요. 조종기를 손대지 않고도 내가 정한 위치에서 그대로 비행하게 하는 기술을 호버링이라고 하고, 그 호버링이 요즘에는 장착된 드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각종 영상이나 자료들로 드론에 대한 지식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착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부동산 지적학과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학과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부동산 지적학과를 졸업을 한다고 해서 꼭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직업이 공인중개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꼭 부동산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학과 전공 무관하게 시험을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들어오면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공기업에 갈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무원 중에는 지적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공무원이 하는 일은 토지의 등록과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 외에도 주소와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거래에 관련된 업무들을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은 저희 학과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기업은 지역에 이전을 해서 계속 최근에 지역 인재 선발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공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도 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 있는 학과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로 부동산 정보 취득,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주소를 이용한 지적과 주소를 이용한 어떤 드로이드 배송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주소랑 드로이드가 배송할 수 있는 주소는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빅데이터 관련된 수업을 개설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학과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지적학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여기 표시된 대로 학과 사무실을 통하거나 혹은 학과장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아무 교수님한테나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나서 본인의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가면서 다양한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